자, 오늘 또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 모셨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김우영 서울 논평을 당선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참 그 파란만장한 김우영. 파란만장. 파란만장한 김우영. 김우영 당선자 이력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서울 논평구청장 2번 했고요. 그 당시에 2010년에 당선된 구청장들, 기초단체장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민주당의 뿌리가 돼서 지금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제일 늦게 들어오는 케이스 맞죠? 네. 그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도 2개를 지냈더라고요.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네. 그다음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러니까 이 진영에서는 막 갖다 쓰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22대 총선 서울 논평을 당선자시고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임명된 바로 그런 분 김우영 어서 오십시오. 예,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당무조정실장은 비서실장과 같이 당대표 최지근거리에서 당대표를 모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자, 좀 무거우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파란만장 어쩌고 하면서 당선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그 당의 중요한 정무를 맡게 돼가지고 포지션 적응이 좀 한참. 그렇죠. 네. 이게 뭐지 어리둥절한 느낌일 것 같고 네. 그 자리가 원래 이제 정진상 실장 자리. 그 후에 당무조정실장이 후임이 있었나요? 정무조정실장으로 김영진 의원이 그렇구나. 직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는 그냥 뇌피셜이긴 한데 당대표가 제일 신임하는 자리예요.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금 천준호 실장이잖아요. 선수도 좀 있고 사실은 당대표 비서실장은 그런 얼굴이 좀 공식적으로 시키는 게 맞고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정말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야, 좋으시겠어요? 저를 신임한다기보다는 당대표가 당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당원들의 어떤 입장을 그동안 대변해 왔고 앞으로 민주당은 당원 주권에 입각한 정당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당원들이 잘나서 그렇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총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득표 한번 볼게요. 김우영 56.95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는 39.60 이렇게 돼서 압도적으로 거의 한 15% 이상 차이, 17% 정도 차이가 났네요.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저 꽃다발 걸 때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사실 저는 경선 때 이미 느꼈기 때문에 별로 안 느꼈다. 본선에서는 좀 약간 주목도도 떨어졌었고. 하긴. 네. 어차피 당선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실감이 나던가요? 예, 아주 멀리 돌아왔구나. 멀리 돌아왔구나. 왜 멀리 돌아왔는지를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 많은 민주당의 2010년 기초단체장들 그 무리에서 가장 뭔가 안 풀린 사람.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사람. 요 느낌이었고요. 김우영 당선자는 여러분들 저번에도 한번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청와대 출신 중에 민영배 김우영 정도가 이재명 캠프로 왔던 근데 그래서 저쪽에 갈라치기가 잘 안 통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 기억부터 하고 싶어요. 내 고향 강릉에 나갈 사람이 없고 내가 은평구청장을 지낸 사람이지만 강원도당위원장을 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대선 캠프 때 뛰고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갔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우여곡절이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의원 주도 혁신이 당의 뜻과 배치되면 행동할 것이다. 이러면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 운영위원장이 되면서 외곽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지금 아마 이번 총선의 여러 가지 분기점 중에 전환점 중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가결됐던 사건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소위 반명, 비명도 아니에요. 반명인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고 비대위 체제로 꾸려서 총선 치러보겠다. 그 시도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 거기에 원외에서 김우영 위원장이 뭔가 이걸 막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지역구로 가면은 뭐 이제 당선되셨으니까 뭐 이름 다시 꺼내고 싶지는 않겠지만 소위 이제 반명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우영 당선자가 분노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된 계기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어쩌고 글을 낭송해가지고 아는 당원들은 엄청 분노했던. 쉽게 표현해서 이재명 대표가 희생하시오 당을 위해서 그 이야기였잖아요. 여기 이제 빡이 쳐가지고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뭐 징계를 해야 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우여곡절 끝에 강병원 현역 의원을 탈락시키고 김우영 후보가 은평을 해서 경선 승리합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한 장면. 민주당 여러 가지 경선 중에 그 다음에 김우영 당선자가 맨 마지막으로 막차를 타요. 이제 그 그룹 안에서 현역 의원 못 되고 있던 유일한 사람. 그래서 국회 첫 입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예전에 새날 지하실에 있을 때 네. 방송했던 파란 남자들에 보면 그때 출연자가 김영배, 김우영, 민영배, 복귀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중에 유독히 저 김우영이 안 풀려서 지금 김영배, 민영배 두 분은 지금 재선 의원이 됐고요. 복귀왕 의원도 이번에 당선됨으로써 지금 이렇게 복귀왕 후보 당선자도 지금 재선된 거죠. 18년 네. 만인가에 네. 돌아왔답니다. 네. 네. 그래서 김우영까지 당선됨으로써 이제 저 파란 남자들 방송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결말이 이렇게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네, 네. 스토리 참. 야, 어쨌건 소감 한번 얘기해봐요. 예, 그 돌아온다는 것은 두 배의 힘을 필요로 한다. 뭐 집 나갈 때는 에라 모르겠다 나갔다가 집을 돌아오는 거는 온갖 체면이네 뭐네 다 그냥 집어 던지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선택이 불가피했는가? 그거는 민주당이 유사일에 이렇게 그 압도적 다수의 의석으로 국민들이 권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독재나 불합리한 것에 대한 대항으로 쓰지 아니하고 당의 대표를 향해서 쓰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에 대한 분노, 그 정당한 분노였고 저는 그 앞에서 가장 많이 두들겨 맞았죠. 그러죠. 그 틈에 이번에 초선으로 많이 당선되신 분들이 저를 하나의 방패로 쓰고 지역 곳곳에서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서 그렇죠. 예, 처음에 여론조사상으로 뭐 거의 10분의 1, 뭐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분들이 현역 의원들을 엎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많이 가져왔잖아요. 네. 뭐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난 황소의 등 위에 올라탄 그런 형국이었고 그 흐름이 당내 공천의 혁신으로 이어졌고 또 그 흐름이 총선에서의 압도적 승리로 이어졌고 이번에는 22대 국회를 통해서 촛불 때 불타올라 올랐던 국정 대개혁에 대한 그 과제들을 고스란히 또 국회가 받아안고 나아가야 할 또 책무를 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권을 밖에서 보면 정말 개고생한 사람이 다 당선시키고 본인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 총선 보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걸 가능으로 만든 몇 사람의 후보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김우영이에요. 인상이 잘 안 풀리니까 저기서 일단 첫 번째 걱정은 뭐냐면 경선을 할 수는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민주당 뭐 일각에서 김우영 징계해야 된다.
그 경선 시켜주면 안 된다. 컷오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경선에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번 총선은 유튜브 선거였구나라고 느낀 게 유튜브의 민심과 일반의 민심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평에 있는 정치에 관심 없는 당원들이 정치에 관심 없긴 힘들겠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유튜브에서 했던 말들이랑 똑같은 민심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분들이 김우영을 경선에서 이기기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진짜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몇 사람 한 서너 사람이 있는데 김우영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 요 느낌. 근데 실제로 어떤 적합한 용어일지 모르겠는데 기적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선 이기면 이제 사실은 본선 이기는 선거였기 때문에 아무튼 잘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선 딱지 이제 붙인 거지. 저는 근데 그 구청장 같은 거 한 번씩 한 분들은 심리적으로 일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사실상의 3선 이런 느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 180여 가까운 민주당 의석 중에 기억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가? 주로는 내부 총질한 사람들. 예? 매일 그 조중동이라는 창구의 입을 통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사람들만 부각이 되고 거꾸로 의원들 사이에서 특출한 이름이 부각되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정적이었고 의원 활동이라는 게 좀 액티브하고 그 바람을 거슬러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당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중함, 엄숙 모드 그런 것이 좀 그 당시에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그런 흐름과 이번 22대 총선을 통해서 당선된 새로운 부분들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근래 수원지검, 대검찰청 이런 데에 항미방문 갔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의원 사건 때문에. 거기에 현장에 오신 분들은 대단히 치열한 전투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여당 반, 야당 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도 아니고 그러면서 뭔가 정체성이 일었었는데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21대 국회 막판에 그래도 민주당이 몰아쳤던 측면들이 그래 민주당한테 한 번 더 기회 줘보자라고 하는 게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180석 갖고 뭐 했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선거 전략은 그런 거 아니었어요? 180석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200석 주세요 이런 선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8석을 좀 더 주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엄청 기대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얘기 좀 진척시켜 보면 당무조정실장, 당대표 당무조정실장. 정무조정. 그렇지. 네. 당무를 한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대략 어떤 자리예요? 대략은 알겠지만. 대표하고 정무에 관한 많은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고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약간의 어떤 때는 레드팀 약간 위기관리. 레드팀?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제가 바깥에 있을 때도 대표께 주로 검찰 독재 저항에서 싸우지 않으면 존립이 안 된다. 싸우십시오. 단식도 권유한 바가 있고 또 당원들의 기층의 그 에너지 이런 거를 여의도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대표님, 단식 전과 후가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기각 전과 후가 너무도 달라졌고 당원들의 역동성이 전 피부로 느껴집니다. 대표님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우리가 겪은 바를 자꾸 전달합니다. 당원의 역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 대표는 항상 열어놓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2월 달에 여론조사상으로 상당히 그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특히 뭐 최병천 씨나 이런 뭐 평론가들은 네, 엉뚱한 진단을 뭐 국힘이 뭐 170석을 하네 뭐 그 중에 엄씨가 아주 압도적이었어요. 엄청난 그 착각의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와중에 당 대표께서도 흔들릴 수 있어요. 주로 의원들이나 여론조사 또 언론들이 민주당 지지율 떨어진다. 봐라.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있고 민주당은 비명 행사 이것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그럴 때 또 이제 의견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현장에서의 감각이 중요하잖아요. 현장은 제가 은평구만 선거를 한 20년 치러봤기 때문에 그 강도를 얘기를 해요. 현장과 여론조사는 다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지지층들이 의견을 지금 감추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댓글이에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그런데 여론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자기를 검열하지 않는 휴대폰 여론조사는 자기 휴대폰이 상대방에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숨기게 돼 있는데 그 댓글창에는 그걸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거기는 검열받지 않기 때문에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게 돼 있고 그걸 잘 모아보면 그것이 실제 여론과 가깝다. 제가 2월 달에 상당히 어려울 때 대표님께 그런 건의를 드렸었어요. 여론조사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실시간 댓글 창이라든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이런 것들은 검열받지 않는 글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하고 매우 유사할 거다. 여론을 볼 때는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좀 약간 깊이 분석을 해서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감각을 그 여론조사와 다르다는 거를 체득하고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였죠. 그래서 공천을 누가 잘했냐라고 물었을 때는 국민의힘이 더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여론조사에서.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변화의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 실렸는가. 민주당에게 실렸죠. 그 대중들은 에너지가 있고 변화의 추동력이 있는 쪽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모범생, 바른 답을 내는 쪽에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도 싫고 힘들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어느 집단에 나오는가를 기준으로 이제 무의식이 작동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승리의 기반이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임명한 의미가 그런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떤 소리를 나한테 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좋으시겠어요. 네. 고달픈 일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정무감각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여담이긴 하지만 측근 이야기할 때 했던 말이에요. 뭐 정진상 정도는 돼야 때 측근이지 이런 표현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딱 갔어요. 그러니까 측근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했을 것 같고 아마 연락들은 엄청 올 겁니다. 언론들에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대충 하셨는데요. 이번 총선의 민의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독하면 저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방송을 했는데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아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또 위기가 온다. 근데 그 위기를 최대한 작게 파장을 줄이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총선 압승의 민의가 뭔지를 알아야 민주당의 위기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저 21대를 반추해 보면 그때 문재인 정부 중간 시점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죠. 그것이 정권 재창출로 이어졌는가? 그게 아니라 폭망했죠. 그 총선은 하나의 전초전 내지는 중간편까지 끝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 국가고 그 입법부는 견제의 기능이기 때문에 주도성은 어디까지나 행정 권력에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 권력으로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유권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 지금의 일상은 비정규직
소득이든 월급쟁이든 또 회사 사장이든 간에 엄청난 경제적 고통과 생존의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돼 있고 그래서 이 정치적 에너지를 또 계속 일관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정한 대의 기관인 그 국회에 그 자신들은 그 권한을 맡겨놓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맡겨놨는데 효능감 있는 어떤 변화들을 일궈내지 못하면 그렇죠. 예, 또 기대 실망으로 이어지겠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것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여망을 일로 만들고 그 일을 잘 조직해서 집권의 비전으로 이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이 당대표나 민주당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태도가 윤석열한테 없었기 때문에 진 거예요.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 완벽한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절대 다수를 위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부 극우층에만 기대가지고 계속 저러다가 결국 망한 거죠. 네. 이재명 당대표는 어쨌거나 보면 아래로부터 기초지자체, 또 광역, 그다음에 지역 골목,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그런 어떤 현장성을 통해서 그 대중의 고통, 아픈 지점을 정확히 몸으로 이해를 하고 그걸 행정적 행위로서 성과물을 만들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국민의 삶이 위기에 처해 하고 뭐 골목 경제 다 무너지고 또 국가의 경제 리더십은 붕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실천적인 혁신가로서의 면모가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민생회복 자금 추경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제 처분적 법률 그런 용어를 요즘 쓰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지 법이 지향하는 어떤 방향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작동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고민을 진전해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최고위원회에서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정부한테 요구할 게 아니라 법으로 많이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또 친환경 무상급식 또 청년 배당 또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 그 대부분의 정책들이 기초 단위에서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실험적 혁신가와 함께하는 그런 그룹들이 만들어냈고 그걸 통해서 실제 지역 경제나 시장 경제에 미치는 효과들을 검증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버전이 업되는 겁니다. 버전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대표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섀도우 캐비넷. 네. 이제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또 이제 허공에다 대고 의미 없는 공방을 할 게 아니라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능력을 담보한 그런 실력 있는 민주당의 효능감 있는 정책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려면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정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새날 시청자 여러분, 조정회의. 예, 옛날 2000년대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정조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당과 정의. 그게 아니라 정책위원회 제1정조, 제2정조, 제3정조 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국방안보 분야 또 혹은 뭐 사회복지 분야 혹은 무슨 교육 문화 분야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눠 가지고 해당 상임위의 활동을 가장 잘하고 있는 간사 역할을 하시는 분을 정조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당이 정책 조정 중심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네. 여당이 되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권 능력을 키우겠다 다시. 그래서 그렇게 정조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검증된 당내 인사가 정부의 장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야 이 기재부나 그 관료들의 장난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정당 중심 그 정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막 통과시키자 이게 아니고 당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 가끔씩 그런 표현할 때가 있어요. 민심대로만은 못 가요. 가벼워져 나중에. 네.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가 뭐냐. 그거는 그냥 민생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적 싸움에서 이긴 건 두 번째 얘기고. 요거를 방향성을 잘 잡아가고 있더라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러니까 총선의 민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냥 뭐 옛날에 영화 대사 있잖아요. 잘 미기야디 뭐. 그거인 것 같아요. 그거. 네, 잘 매겨야 된다. 근데 지금 검사 정권이 잘 미기야디 뭐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사 정권의 최대 문제가 첫째 위기 감지 능력이 없다. 한 번도 위기를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남의 위기를 이용했을 뿐이지. 그리고 국민의 삶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압수수색 전문 정권이 되었고 그것이 진짜 지금과 같이 고물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PF 부실, 자금 경색 이 리스크들이 다 총선 뒤로 밀어났거든요. 지금도 폭탄 터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의 그 리더십의 붕괴 이것이 이제 정치 기능이 실종되고 오직 압수수색과 야당 때려잡는 것만 2년 허송세월 하다가 사실 논밭 다 이제 망쳐졌고 내일 모레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될 거 아무것도 없고 근데 지금까지 위기는 정치적 위기였다면 정치적 계기를 통한 쇼크가 올 거다. 그게 바로 경제적 문제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야, 이재명 대표는 좋으시겠어요. 김우영 같은 사람을 정무조정실장. 근데 지금 아마 본인의 업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여기 영수회담이에요. 네. 지금 분위기는 이루어지긴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협의 진행된 게 이번 주 넘길 수 있다고 나옵니다. 네. 어제 했는데 아예 합의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어제 채널A의 단독이 이것이 떴어요. 민주당이 영수회담 3 더하기 1, 3+1 요구안을 확정했다더라. 그래서 요구사항이 일단 대국민 사과하고 국정 파탄에 대한 대국민 사과, 차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뭐 양곡관리법 같은 법안이 올라와도 거부권 자제해달라. 그리고 25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 민생지원금 이거 13조 추경하자. 요거를 요구를 했다고 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워낙 채널A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근데 정무조정실장이나 그 조정실 입장에서 보면 이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받기 힘든 요구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은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에 대해서 사실은 저건 국민적 요구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 어떻게 전망합니까? 일단은 2년 전에 집권 초기부터 야당과 대화를 하고 국정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설득에 나서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그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야당 관계를 설정했어야 할 그 책임 있는 대통령이 2년 동안이나 허송세월하고 나라를 다 이제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지금 와가지고 급하니까 전화해서 만납시다. 만나서 뭐든지 얘기합시다. 뭐든지. 네? 그냥 밥이나 먹읍시다. 네. 우리 그 이재명 대표는 수없는 압수수색과 이 정치적 검찰의 응징 보복하에서도 8번인가 영수회담 제안을 했었죠. 그거는 정치는 그 사명 자체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 몸이 고달픈다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 활동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숙명과도 같기 때문에 끝없이 제안을 한 거거든요. 이제 패배하니까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또 한동훈과 같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급하게 된 게 갤럽에서 20몇 프로 떨어진 거 23%였나요? 맞죠. 그다음에 한동훈이 밥 먹자고 했는데 거절하니까 뭐 그런 저런 요인들이 작동을 해서 일단 첫 번째는 관심을 영수회담으로 돌리는 국면 전환 효과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마치 자신이 야당이 생떼 뜨듯이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서 들어주는 위용을 과시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치는 만나서 술 먹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행정의 수반으로서 어려운 점, 풀어나가야 할 어떤 과제 이런 걸 꼼꼼히 정리를 해서 야당한테 의제를 던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진적으로 나와 주십시오. 또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는 태세를 좀 전환하고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할 테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바꾼 지 하루 만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그 난맥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나가서 협상해. 그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낌은 그거예요. 이제 위기 탈출용으로 일단 야당 대표를 만난다는 그림만 만들고 싶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냥 만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밥 한 끼 먹으려고 만나는 건 아니고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주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논리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둘이 만나는 사진 하나 찍고 나머지 좀 복잡한 실무적인 이야기는 아랫사람들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자. 이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세게 딱 의제를 걸어버리니까 지금 뜨고 하는 상황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이 하나도 못 봤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국민 사과 직접 하겠어요? 한다면 경천 동치할 일인 거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은 본인이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거부권 자제해야 된다. 저거는 자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국회에서 국회 법을 통과시키면은 거부권 자제하기도 힘들 겁니다. 거기다가 13도 추경은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정도인데 이게 3+1이라고 하면 윤석열 입장에서 받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일단. 네, 내일 2차 실무회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민들의 삶이 위태로운 조건 하에서 그 지혜로운 대통령이라면 뭐 사과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 캐릭터는. 개사과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진심으로 본인이 총선 민심을 두렵게 생각한다면 또 대한민국을 5천만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다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든 국민에 대해서든 본인의 2년 동안의 실정에 대한 진짜 솔직한 사과가 필요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입법부가 정당하게 만든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남발한 것도 앞으로는 자제하겠다. 그러니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용서한다 못한다고 본다. 나 오늘부로 용서했다 못한다. 왜냐하면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면요. 저런 조건을 걸고 용서회담 할 사람 아니에요. 오늘 민주당의 최고위원 또 국회의장 입후보자 또 이런저런 당내의 다양한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영수회담에서 다뤄야 할 의제들을 많이 던졌어요. 뭐 언론 탄압의 문제, 또 김건희 특검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을 그동안은 쭉 지켜만 보다가 의원들이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는 윤석열 우리가 순순히 그렇게 얼굴 생색내기용으로 회담에 응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맞죠. 보내고 있는 거죠. 예. 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국회에 가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정무조정실장 말고. 저는 과기정통인가요? 과방인가요? 과방이. 네. 그쪽에 좀 희망이 있는데. 뭐 하시려고? 저는 중점적으로. 제가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1호 법안으로 뭘 할 거냐. 나 이재명 당선 법안 만들겠다. 그게 뭔데? 이재명 당선을 위한 법안이다. 그게 뭘까? 저는 그 선거에서 승리가 없는 그 어떤 정당도 의미가 없다.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근데 지난번 0.7% 차이로 그렇죠. 졌잖아요. 그 얘기는 데이터 과학이랄까요? 데이터 과학. 그다음에 사람들의 아주 그 미묘한 속 심리를 꿰뚫을 수 있는 인지 과학. 그런 영역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거기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 아, 그래서 어쨌거나 선거는 과학이고 사람의 심리를 읽는 것도 요즘은 뇌과학이라든가 사회인지 과학 또 데이터 과학 이런 것들을 첨단으로 잘 장착하지 않으면 직관으로 선거를 해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기정통 이런 쪽으로 가서 그런 쪽의 네트워크를 키우고 민주당의 그 굳센 의지 아무리 밟아도 밟히지 않는 그 저력에다가 과학을 탑재하자. 아, 일단 어렵다. 일단 어려워. 그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법으로 만들겠다. 법이 아니라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훌륭한 인자들을 민주당 선거에 참여를 시키고, 네, 그냥 국회의원들의 개인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그 전문가들이 네, 선거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아주 미묘한 차이들을 읽어내고, 네, 거기에서 대표의 언행도 후보의 언행도 다 계산된 언행이 돼야 된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선거 과학은 가장 발달한 나라인데 대통령 후보가 나는이라고 말할 거냐, 우리는이라고 말할 거냐, 그것도 엄청난 표의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게 선거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치는요 아직도 네. 옛날 방식 감각에만 의존하잖아요. 네. 그거를 과학적으로 데이터화. 그렇죠. 그러네. 그건 맞네. 그래서 우리 이제 새날에서도 최고의 그 직관력과 대중과의 어떤 소통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깊이 더 들어가서 하나의 유튜브가 선거의 과학적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네, 그 부분을 좀 더 키워나가야 될 것 이제 같습니다. 그간 이제 이번 총선을 제가 규정하기를 유튜브 선거였다고 표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동의 의미예요. 지지층들 핵심 지지층이니까 여기 사기 죽지 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이러이러한 명분이 있어. 민주당 지지하는 거 창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훌륭한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하는 이야기 처음 들어봐 가지고 어렵네. 선거는 정말로 가장 과학적으로 아주 사람들의 속마음과 심리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또 그 신념에 기초한 지도자이지만 선거는 결국 1% 싸움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이유도 지금은 윤석열하고 대립하고 있지만 다음 선거는 또 1% 싸움일 수도 있다. 그렇죠. 거의 세계가 그 극단의 왕국이 되었잖아요. 양극단으로 분열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1, 2%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가용한 자원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오케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뭔가 듣고 있긴 한데 그게 구체화되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 막연해. 네. 저는 근데요 최근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윤석열이 저렇게 못하고 윤석열의 대선 상대였던 이재명 대표 이 과정에 이 싸움은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행정천재 요 캐릭터가 정치와 행정을 둘이 다 장착해가지고 정치를 해냈을 때 얼마나 나라가 좋아질 것이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정치를 잘했을 때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은 상당 부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바라는 모델은 스웨덴 같은 모델이 있잖아요. 진짜 복지국가를 위해서 한 정당이 한 40년 정도 집권하고 요거는 좀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건방지게 접근하는 건 하냐가 아니라 윤석열이 아마 보수 계멸의 일종의 어떤 인증이 돼버린 느낌이고 아무리 악마화가 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정치를 잘해버리고 복지국가 한 정당
최소한 20, 30년은 밀어줘야 된다는 분위기 만들고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김의영 정무조정실장 같은 사람들이 정말 대표를 잘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천적 혁신가에 가깝다. 개념적 혁신가가 아니라 실천적 혁신가. 그다음에 뭐 유시민 씨는 발전 도상인이라고 재작년에 평가를 했는데 숙련된 정치 노동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숙련된 최고의 정치 노동자. 그리고 10년 전 이재명하고요. 지금의 이재명이 달라요. 엄청 업그레이드 됐어. 요즘에 하루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작년에 그 단식을 통한 그 체포동의안 국면의 돌파. 그것이 상당한 그 내적인 성장을 일궜고 의도하지 않았던 그 테러 사건으로 하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넘어서면서 일말의 약간의 어떤 불안감, 두려움 그런 걸 넘어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언어 표현에서도 여유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또 실제 성과로 총선에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숙련된 정치 노동자이자 사령관으로서 이재명의 기량이 다음 선거로 이어질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선 출구조사 때 유일하게 웃지 않던 저는 이재명 대표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때 낙선자들 위로하는 모임을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대표가 낙선자들을 향해서 낙선자 누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웃을 수 없었다. 왜? 험지에서 떨어질 게 분명한 사람들이 떠올라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남영이 지가 감정에 복받쳐서 뛰쳐나갔어요. 예. 네, 그래서 내가 따라 나가서 다시 모시고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공감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그 본인이 얼마나 고대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출구조사의 그 순간을. 그러면 엄청나게 격정적인 감정이 표출되거든요. 단식해가며 칼 맞아가며 딱 마주선 딱 그 자리잖아요. 딱 그 순간에 질 수도 있는 경상도 쪽에 험지에 그 사람들의 그 얼굴이 생각나서 웃을 수 없었다. 저는 그런 언행을 하는 지도자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요. 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갔을 때는 무거운 책임감이 엄습하는 걸 온몸으로 받은 느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란 남자들의 마지막 완성은 새날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완성은 김우영의 당선으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기분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식구들한테 새날 식구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방송 끝낼게요. 뭐 제가 이 핸드폰에 그때 제가 출연해가지고 제 핸드폰을 공개를 하고 민주당 은평을 권리당원을 연락 주세요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셔서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새날 지지자 1, 2, 3, 4, 5 막 이렇게 저장해놨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소통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많은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기에 민주당에게 필요한 게 개파, 악습, 타파, 사익 추구, 정치 청산 그런 메시지를 준 게 바로 새날 시청자 여러분들이시고 저도 한때는 좀 약간의 오만함 뭐 한때는 뭐 나 정도면 받아줘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다가 새날에 출연하면서 대단히 많이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용기도 얻었고 또 겸손함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도구를 여러분들은 주셨고 그 도구를 잘 사용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들의 정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할 책무가 저희 어깨 위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자, 돌아가셔서 또 당대표 보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또 멋진 활동 부탁드릴게요.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